에이펙 행사를 또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내외적인 경고 메시지로서 예정돼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협상에 있어서의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과시용이 아닐까. 화성 11 마형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저고도로 활강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입니다.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방위산업연구소의 소장직을 또 맡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러시아 파견 부대의 행진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상태는 어떤가요? 최근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이제 기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열병식이라고 하면 열병식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밀리터리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그 국가의 군사적 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군사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항상 이러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국가 체제나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부분을 홍보 과시를 해왔죠. 이번 80주년 노동당 창건일 기념으로 벌어진 열병식에서도 새로운 신무기와 그리고 또 러시아의 또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파병부대의 일부 인원들이 또 이번 열병식에 또 대거 참여를 함으로써 열병식에서 이러한 북한의 강력한 어떤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북중러 삼국 공조와 연대가 그 결속이 그 이전보다 한층 더 결속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공산당 서기와 그리고 미얀마 또 총리도 북한을 방북하면서 이번에 열병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제 물론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이 정권 서열 2위가 2인자가 또 참석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러한 북중러의 삼국 공조와 연대의 그 강력한 그런 결속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이제 중국 방문 당시에도 당시에는 이제 리설주라고 하는 13살 정도에 불과한 2인자,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 차기 후계자로서의 그러한 후계 구도를 완성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김주애의 당시 등장과 중국과 러시아 국가 지도자인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김정은 간의 이제 확고한 그런 어떤 일종의 혈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의식과 그런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던, 그래서 이번 열병식은 사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10년 동안의 어떤 외교적 성과 치적을 비교를 해보자면 그간 선대에도 이르지 못했던 역대급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따라서 오랜 기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력난이나 전력 상황들이 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평양의 쌀값이 안정화되는 등, 그리고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그런 어떤 외교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을 보면 김정은의 어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의 역량과 능력을 좀 입증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열병식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22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곧 개최될 에이펙을 겨냥해서 발사한 걸까요? 금번 이제 에이펙 행사를 또 앞두고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한 350km의 사거리로 추정하고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서 SRBM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과 정부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세부 재원과 구체적인 그 무기 체계의 정확한 그런 종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열병식에 공개됐던 무기 체계 중에 화성 20형, 그리고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화성 11 마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화성 20형은 이제 북한의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화성 20형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능이나 재원을 구체적으로 우리도 확인할 수는 없고 그냥 단지 추정만 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사거리가 15,000km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쏘더라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거리를 보유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전쟁의 양상이 더 버튼 워의 시대라고 하듯이 이제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또 끝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두드러진 특징은 초장사정화 그리고 초정밀화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고요. 그리고 단순히 사거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 초정밀화,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끔 그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북한이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른바 끝판왕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정점은 화성 20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거리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괴력, 즉 화성 20형은 약 1.5톤 정도의 이제 탄두 중량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부 중량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탄두 미사일은 미사일 하나에 여러 탄두를 실어서 쏘아 올리는 경우에 우리가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가령 지금의 1.5톤 이상의 하부 중량을 실을 수 있다고 하자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을 시 최소 6기 이상을 실어서 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핵탄두 6기를 한 미사일에서 동시에 발사해서 탄두가 분리되면서 동시에 여러 발의 핵탄두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단 탐지해서 요격하기도 쉽지 않고요. 설령 요격을 하더라도 이제 한 발이라도 사실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한 발이라도 결국에 이 핵 무기가 폭발했을 시의 어떤 파괴력?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그런 위협을 또 우리가 가정하자면 굉장히 치명적인,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을 겨냥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에 이러한 어떤 북한의 대내외적인 경고 메시지로서 향후 예정돼 있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간 대화 협상에 있어서의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일종의 좀 그런 선점을 하기 위한 좀 과시용이 아닐까. 그래서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화성 11 마형은 HG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저고도로 활강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화성 20형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하는데요. 왜냐하면 최대 속도가 약 마하 15에서 20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도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이제 마하라는 단위를 쓸 때 마하 5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하이퍼소닉 미슬, 즉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성 20형의 경우가 최대 속도가 15 또는 마하 20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화성 11 마형인 경우에는 HGV라고 하는 저고도로 활강해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고도이기 때문에 탐지가 일단 어렵고요. 우회해서 지금 우리 한미 연합 자산의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이나 또는 정밀한 대공 방어 체계를 교란하거나 또는 이를 회피해서 우리의 그런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죠. 이 또한. 그래서 사실 이러한 화성 11 마형의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심대한 안보 위협상에 우리의 허점을 우리의 이러한 대공 방어 체계에 있어서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는 심각한 그런 안보 위해 요소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이 새로운 무기나 기술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로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래서 화성 20형이나 또는 화성 11 마형과 같은 SRBM 등 이러한 어떤 그 투발 무기 체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체계를 주로 좀 보여주기식으로 좀 과시를 많이 했고요. 조금 기대했던 게 지난해 6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협정을 맺음으로써 반도체나 우주, 로봇이나 드론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좀 게임 체인저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무기 체계들을
많이 공개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이제 러시아의 현지에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체험한 그런 실전 경험을 가진 북한군이 이번 열병식에 좀 대거 참여를 했는데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길리 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나이퍼죠. 그래서 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이러한 북한군 저격병들이 길리 슈트는 이제 쉽게 가면 위장 수트를 입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이제 적의 주요 지휘관이나 주요 요인을 암살하거나 저격 임무를 통해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드론에 의한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길리 슈트를 이제 수준을 좀 보강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길리 슈트를 통해서 생존성을 높이고 드론에 대한 탐지나 이런 것도 좀 회피하고 교란하는 데 있어서 길리 슈트에 대한 수준을 좀 고도화한 것 아니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대응하는 실전적인 실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길리 슈트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러한 열병식이 되겠습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동방 전환 파트너가 오히려 한국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국제 관계나 국제 정세 최근에 이제 워낙 좀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에이펙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또 정상회담도 또 향후에 또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 이제 북미 간의 또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중요한 조종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북한에 대한 또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려고 했었던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좀 주도해 보려고 하는 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정인데 지난 2019년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려다가 북한이 큰 실망을 안게 됐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 장소는 러시아의 주도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외교 정가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한반도에서의 그리고 북한을 위시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직간접적인 역할에 비중을 좀 높여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당 부분 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실질적인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혈맹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북러 간의 그러한 공조와 연대의 그 결속은 혈맹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강력한 결속을 갖게 됐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8조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수주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의 새 역사를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2022년 2월 발생된 우러 전쟁이었는데요. 이제 우러 전쟁 또는 러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해 9월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193억 불에 해당하는 역대급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K2 블랙팬서, K2 흑표전차의 경우에는 958대, 그러니까 거의 1000대에 가까운 전차를 수주하게 됐고요. 그리고 FA-50 전투기, 그리고 이외에도 현무라고 하는 K239, 다련장 로켓포죠.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MLRS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노르웨이 3국을 또 방문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친필 서한을 직접 들고 이 3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도착지가 폴란드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부총리와 또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도 방산 특사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강력한 대통령의 이러한 방산 리더십과 K방산 육성 의지가 방산 특사를 해외에 또 여러 나라에 또 보내면서
이러한 어떤 방산 수출에 대한 그런 육성 의지와 그런 적극적인 대통령의 또 어떤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고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폴란드를 방문하게 된 주요 계기 중에 하나가 폴란드 오르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잠수함 신규 도입 사업인데요. 원화 기준으로 약 8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 강력한 사업 선정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속에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이후에 곧바로 폴란드로 직행을 해서 폴란드 정부와 또 다양한 협상을 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해양 방산 분야. 그래서 우리 K방산의 지상 방산을 뛰어넘는 해양 방산에서의 또 엄청난 실적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폴란드 오르카 사업이 한 8조 원대 규모라면 그리스 정부가 또 잠수함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만 하더라도 4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미국의 헝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 업체가 이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그리스 군함 수주, 잠수함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대를 또 모으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있는데, 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약 6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K 해양방산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우는 이 두 기업이 이제 원팀이 돼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조준해서 지금 뛰어들었는데, 강력한 후보군들이 있죠. 뭐 지금 말씀드렸던 독일의 오르카 사업이나 그리스나 그리고 또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는 전 세계 이제 디젤 잠수함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과 일본, 독일인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는 일본이 애시당초 사업 참여를 이제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강력한 대항마는 이제 독일을 들 수 있는데, 그리스의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나 스웨덴도 지금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귀추는 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번 강훈식 비서실장의 폴란드 방문 등,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의 적극적인 그 수출 세이지를 위한 이제 해양 방산의 군함 건조, 그 다음에 또 수주 사업인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수출 낭보를 또 우리가 전해 듣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조선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조선업 협력인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선업 강국이라고 하자면 중국과 일본, 한국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은 일단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겠죠. 일단 선택지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자면 결국은 가장 주요한 동맹국 중에 일본과 한국인데, 근데 이 조선업은 약간 산업적 특성상 일종의 그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단위의 이제 사이클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업 특성상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이 슈퍼 사이클링의 이 주기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와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도크에 그 함정을 건조하거나 또는 유지보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도크에 이 배를 건조하는 것도 사실 단기간에 몇 달 만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5년 내지 10년까지도 보는 사업인데, 지금의 미국은 그 자국의 그런 조선 산업 생태계 기반이 지금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이러한 조선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지금 또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조선업 협력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지만, 일단 일본은 그 슈퍼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그 주기의 그 시퀀스가 좀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슈퍼 사이클링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퀀스를 고려하면 미국의 함정 건조, 군함 MRO에 대한 부분까지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의 이러한 마스가라고 불리우는 한미 조선업 협력은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SOS를 보내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을 또 저는 하기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게,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부활을 이야기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1기 때는 해외로 이전한 자국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이전시키는, 회귀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리쇼어링 정책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자국 기업만이 아닌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그런 기업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진화된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자칫 우리나라 거제나 울산 조선소에 있는 우리 조선소 생산 기반이나 그런 설비, 그리고 이제 우수한 그런 양질의 조선업 전문 인력들,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어떤 함정 건조에 대한 기술력, 이런 기술 노하우들까지도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의 이러한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 밸런스를,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야 될 것인데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미 조선업 협력은 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우리 해양 방산과 이런 군함 건조에 대한 조선, 이런 산업 기반의 우리 국내 조선 산업의 수많은 중소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울산이나 거제 지역에 이제 지역에 또 파급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나 또는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들,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만 바라볼 부분은 아니고 조금 냉철하게 우리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한국의 최신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건조를 마치고 진수됐습니다. 다산정약용함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요? 예, 다산 정약용함 진수식이 또 있었는데요. 3,000톤급 중에서 가장 최신의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국제정세나 어떤 안보에 있어서 특징을 좀 보자면 해양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안보에 있어서 또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대한 성능을 높이고 잠수함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해양력 건설에 있어서 이런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자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러한 다산 정약용함 같은 최신의 최첨단의 잠수함 건조를 통해서 우리 해군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순히 우리 해양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수출 세일즈를 통해서 또 전 세계 해양을 누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해군 함정, 그래서 잠수함이나 호위함, 구축함 등 이러한 우리 K해양 방산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올 전반기 호주 정부가 신규 호위함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력한 사업도 참여자로 우리나라도 기대를 모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입찰 제안서조차도 좀 제출을 못해서 경쟁 후보군에서는 밀려나면서 결국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모가미급이라고 하는 호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가미급 호위함을 11척을 이제 납품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뼈아픈 지점이냐면 우리나라 지난해 2024년 전체 방산 수출 수주액이 이제 13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호주의 금년 상반기 그 진행된 호위함 도입 사업은 이제 100억 호주 달러, 그걸 원화로 환산하자면 약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해 2024년 우리 K방산의 전체 방산 수출 수주액이 원화로 13조 원대였는데, 일본은 근본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이 단일건을 수주하면서 14조 원이라고 하는 이 단일건만으로, 이 한 건만으로 사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방산 수출 수주액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출 기록을 세웠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제 이 조선업 협력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의 어떤 경제, 안보,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우리는 중요한 동맹국이자 이제 협력 국가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될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의 그러한 적절한 균형점에서 국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기술이나 또는 인력이,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또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나 그다음에 지금 또 해군력 또는 해양 방산에 있어서는 일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안주하거나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의 이러한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마스가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미 방산 동맹으로 한층 더 승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핵 재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핵 재처리는 일본은 용인해줬지만 우리는 그동안 핵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재처리를 용인받지 못했죠. 이 핵 재처리라는 것은 핵 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우리는 핵 원료를 확보하고 이 재처리 능력을 좀 한층 더 고도화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미국도 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인데, 이 핵 재처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핵 연료 재처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핵 연료 재처리를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핵 재처리함으로써 핵 연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핵 재처리는 곧 핵 무장과 핵 무기 보유 능력을 또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 4월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워싱턴 선언에서의 핵심 의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하지 않고 핵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 요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핵 보유를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핵 재처리 능력을 용인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핵이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얻어내지도 못했는데, 지금의 새 정부, 진보 정부에서 핵 재처리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낸다? 이것은 아마 기존의 우리 정치권이나 또는 군사 안보를 다루고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소식인데,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조현 지금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미 많은 부분 진행이 됐다고 하였고, 그리고 근본 에이펙 정상회담의 한미 정상이 아마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